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기대로 며칠 동안 폭등했던 증시가 대통령이 오바마로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89포인트가 떨어진 109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엿새 만에 11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버락 오바마 당선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닷새간 쉼없이 상승 엔진을 이었다는 피로감과 함께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지난 3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금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노동부의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8억 원까지 무너지며 급락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의 1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이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지난 3일 정부의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개포동 주공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매물도 급속히 회수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용적률이 증가하면 더 넓은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몫의 집을 짓고도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게 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대치동 음마 102제곱미터형의 경우 최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급매물이 이번 주 모두 회수되며 9억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잠실 5단지 역시 112제곱미터형의 가격이 8억 4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었지만 9억 원 중반선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잠실 5단지의 경우 특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건축 시장에 다시 봄날이 드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이란 건 지어진 건물의 전체 그 평수를 다 합해봤더니 전체 그 바닥 면적, 땅 면적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건축 면적이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 그럼 이제 강남권 재건축은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강북권 재건축은 또 사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남권 재건축과 달리 강북권 재건축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지역별로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강북권 재건축은 규제 완화 발표 직후 호가가 도리어 내려간 단지도 나타나는 등 좀처럼 시장이 깨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강북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죠.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8단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급매물이 전혀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3억 원까지 올랐던 36제곱미터형의 매도 호가는 규제 완화가 발표된 직후 2억 3천만 원 선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강북권 내 또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광진구 자양동 자양아파트나 중랑구 망우동 영광아파트도 재건축 수혜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양아파트 62제곱미터형과 영광아파트 66제곱미터형의 경우 각각 올해 초보다 호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내려간 상황에서 급매물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북 부동산 시장은 강남에 후행하는 성향을 가진다면서 강남에 실제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또 거래가 활성화돼야 강북권 시장도 되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강북 재건축의 경우 워낙 소형 재건축이 많아 집을 넓힐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추가 부담금도 걸림돌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정부 대책 발표로 어떤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 네,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분양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는가 하면 대출 가능 금액도 크게 늘어나는 등 신규 분양의 걸림돌이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서울 불광동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는 하루에 80에서 90통에 불과했던 문의 전화가 11.3 대책 발표 이후 150여 통 안팎으로 늘어났고요. 일산 위시티자이 모델하우스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수도권 비인기 지역 및 지방 미분양 시장은 이번 대책에도 전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분양 시장의 양극화마저 일어나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방의 모 모델하우스의 경우 신규 청약은커녕 투기 가열지구 해제로
전매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분양권 전매 여부를 묻는 기존 계약자들의 문의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됐을 뿐 지방 부동산 경기에는 오히려 악재가 됐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에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11.3 대책에서는 세율 조정과 거주 이전 등 실수요주에 대한 중과 배제선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돌던 돈이 수도권 쪽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지방 시장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군요. 자, 의도와 좀 다른 것인데. 자, 그렇다면 전매 제한 완화가 되면은 다시금 예전에 있던 그 분양권 시장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지난 1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매매가 활발해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그동안 집을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처분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해 왔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에선 분양권 전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7일부터 가능해지면서 네. 입주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분양받았던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확장 비용과 금융 비용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대형 평형의 경우 1억 원 이상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양권 전매 물량이 실제 거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아파트들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400에서 1,500만 원 수준이지만 입주한 지 3, 4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팔고자 하는 내 본전 생각에 내놓은 가격과 실제 그 매수 희망자들이 생각하는 가격 간의 이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서일범 기자로부터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이후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화 옵션 상품이죠. 키코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체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 은행들이 이들 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소식인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필 기자입니다. 네, 일부 키코 손실업체들의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던데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예, 키코로 손실을 본 업체들이 은행의 결제액을 모두 외화대출로 신청해 평가 이익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키코 손실 업체들은 원화나 외화로 부족한 결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이 결제 금액 전체를 외화대출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키코로 손실을 본 A기업은 최근 거래은행을 찾아가 3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신청했는데요. 키코 계약 만기가 3개월 남아있지만 결제 금액 전체 전액에 대한 외화대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 관계자는 결제 금액 가운데 일부는 원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환차익을 노리고 결제자금 전액을 외화대출로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외화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 데다가 기업의 동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키코 피해라는 게 계약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지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를 한다라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업체들이 원화보다도 외화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업체들이 외화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외화대출을 받으면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데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받았을 때의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는데 대출 만기 때 1,100원으로 하락했다면 약 2억 원의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노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체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외화 대출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외화 유동성에도 분명히 좀 부담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외화 대출을 통한 키코 결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면 원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작정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외화 대출이 이뤄지면 필요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코를 체결하면서 계약 환율을 1,000원으로 하고 계약 금액을 50만 달러, 차입 규모를 2배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 환율이 1,300원이라 가정하면 이 업체는 매달 100만 달러를 현재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데 원화 지용성을 받게 되면 한 달마다 3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3억 원만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외화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은 결제 자금 100만 달러 모두, 그러니까 13억 상당인데요. 100만 달러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두 차이가 이제 10억 원 나는 셈인데요.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외화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살려야 되고 또 은행권에서도 부담이 걸리지 않는 그 적절한 접점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찾아야겠죠. 자,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부가 경기 상황과 고용 부진에 대비해서 노동시장 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성행경 기자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고용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노동부가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이달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에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팀장을 맡고 고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과 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팀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반도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용시장이 극심한 어떤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던데요. 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이 구성된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지요? 네, TF팀은 고용은 물론 경제 전반의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매주 또는 격주 한 차례 점검하고 지표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동향 점검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사항이 발굴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책 수요가 예상되는 취약 분야 지원 대책도 TF팀에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운 청년 실업 문제나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 일용직, 용역직, 시간제 근로자 등의 지원의 대책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동부가 이 같은 위기관리 TF를 구성하게 된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올해 초부터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까지 미치면서 앞으로 고용시장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월 평균 28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20만 명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고용 부진이 내년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천 명으로 전달 15만 9천 명 증가에 비해서 크게 둔화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8만여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 신청률이 높아진 원인도 있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도산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3% 초반대에 머물러 있지만 IMF 외환위기 때도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대량 감원 등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위기관리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자, ETF를 통한 노동시장 동향 점검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한 그런 노동정책의 마련도 필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노동부는 경제 및 고용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예, 노동부는 노동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취업 촉진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견실한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청년 인턴제를 통해서 2만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16,000명을 해외 취업시킨다는 보관입니다.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 악화로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최대한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실업자의 생계 지원과 훈련도 확대합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서 실업급여 지급 규모를 올해보다 2,700억 원 가량 정액했습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렸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연 3%대의 저리로 용자해줘서 생계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임금 체불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임금 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지방노동관세 체불 행정지원팀을 확대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생활 안정 지원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확보된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인다는 보관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어떤 불황을 대비하기 위한 노동부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성인경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를 살펴보니까 7%가 넘게 떨어졌네요.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1100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새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외 증시가 반등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선거 이후 급등 피로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0포인트가량 떨어지며 1092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상승분 중 3분의 1 이상을 하루 만에 반납한 셈입니다. 코스닥 지수 29포인트 떨어지며 311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다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내 요인보다는 외부에서 오늘 급락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선 효과로 잠시 묻혀졌던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뉴욕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해외 증시가 동반 하락한 것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날 미국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돼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막판까지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환율 역시 재차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급등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65원 급등한 1,33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별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부터 내년까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크레딧 스위스 리오네 증권의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 철강주 등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안도랠리와 함께 반등이 컸던 금융주와 건설주들도 대부분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면서 지수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수혜주로 급등했던 유니슨, 평산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해 오바마 랠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자, 그와 함께 증권 유관 기관들이 증시 부양을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던데요. 예.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 안정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 앞으로 3년간 운영합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1,000억 원씩 주식과 국봉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전체 자금의 80%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8대2 비중으로 나누어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증시가 급락할 때도 이 증권 유관 기관들이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증시 안정과 수익성 제고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에 관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로부터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5.5%에 그칠 것이라고 크레디오 리오네 증권이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부문의 소비를 늘리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5곳 중 한 곳의 주인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지분을 팔거나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석유 제품의 소비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트럭 등 수송용 차량이 쓰는 경유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를 내일부터 매입합니다. 업체의 매각 희망 가격이 낮은 토지부터 사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영아 차장, 동양종금증권의 김용재 차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영아 차장님, 오늘 엿새 만에 코스피가 확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엄청 빠졌죠? 네, 엄청 빠졌습니다. 예. 금일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감으로 7% 이상 폭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대선 랠리를 마무리 짓고 경기 지표가 일단 악화 소식과 부진한 기업 실적 발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재구상되면서 5% 급락을 했고요. 그 여파가 금일 국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 4%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성 매물이 쏟아졌고 이에 기관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장중 100포인트 이상 폭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장 막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10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긴 했지만 89포인트
큰 폭의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89.28포인트 하락한 1092.2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8.89포인트가 하락한 311.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요. 개인이 1,500억 매수, 외국인이 2,800억 매도, 기관이 1,260억 매수, 프로그램이 3,900억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줄인 게 마이너스 89포인트. 상당히 크네요. 자, 그렇다면 김용자 차장께서는 증시가 이제 다시금 어떤 변동폭이 큰 그 변동성 장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 그 미 증시를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금융 관련된 그 상황들이 안정화가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가 됐었는데요. 미 증시 전일장이 상당히 그 5%라는 그 급락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다시 생기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늘 아주 상당히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내일이 금요일이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21선을 하루 만에 그 회복을 시켰다가 오늘 같은 날 21선을 또 개파락으로 또 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열어두시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내일장에 좀 대응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바로 옵션 만기라고 맞닥뜨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내일이 또 금요일이다 이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다음 주에 좀 그 옵션 만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갑자기 지금 변동성이 다시 급격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계속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도 남아있고, 그리고 내일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주말에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나마 좀 들고 있던 주식을 내일도 주말까지 들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영하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태웅 20%, 한솔재지 30%, 그리고 현금 비중을 5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네. 자, 태용이 20%, 한솔재지 30%, 그리고 현금이 딱 절반인 50%인데요. 자, 먼저 태용부터 설명 들어보죠. 네, 태용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인 오바마 관련 최선호주입니다. 미국의 풍력 시장이 커질 경우에 글로벌 풍력 단조품의 1위 업체인 태용은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풍력 시장 성장에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700억, 영업이익이 56% 증가한 257억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수주 잔고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풍력, 조선, 플랜트, 발전 등의 다양한 제품과 글로벌 1위의 경쟁력으로 불황에 강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올해 풍력 단조품 매출액이 2,600억 원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4%로 추정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며 2011년에는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풍력 관련 발전주들에 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용현 BM이라든가 동국산업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유닛은 등등. 자, 그중에서 태용을 추천을 하셨는데요.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네, 1차 목표가는 8만 9천 원을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11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그리고 5만 3천 원이네요. 네. 손절가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한솔재지. 자, 제조업계 1위 종목이죠. 네, 한솔재지는 펄프 가격이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 벌목 재개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가 성수기인데요.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엔페이퍼와의 인수에 대한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확대, 그리고 펄프 구매 시에 협상력 확대 등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7일간 연속 대량 매수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솔 제재에 관한 설명도 들어봤고 이제 펄프 제재업계의 어떤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솔 제재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네, 1차 목표가는 16,000원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18,5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8,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용재 차장님의 어떤 전략도 보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어조 하나를 좀 들고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오바마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태양광 관련된 동양제철화학. 네.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동양제철화학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 비중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큰 하락 조정이라기보다는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이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요. 그래서 네.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동양제철화학을 각각 30%씩의 그 비중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금 비중이 한영하 차장님에 비해서는 10%가 적은 40%이고 두 종목이 30, 30씩 60%인데요. 자, 삼성전자와 동양제철화학 뭐 너무나 잘 아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추천하시는 근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사실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더 이상 얘기를 드릴 사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40만 원, 40만 3천 원에서 53만, 55만 원까지 넘어설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 3,4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다시 요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그 캔들 자체가 21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50만 원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5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관련해서 IT주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수력 발전이라든가 혹은 그 풍력 발전 혹은 그 이런 태양광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뜰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IT 하면은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네. 매수 가격 자체를 뭐 책정해 드린다기보다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50만 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선, 5일선은 하회를 하고 캔들 자체가 5일선은 하회를 하고 11선에 지금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캔들 자체가 5일 연속 지금 빠진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쯤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40만 5천 원 부근 즉 그 10월 29일 정도 가격대를 보면 저가가 44만 2,500원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쓰셔서 45만 원 정도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이 한 55만 원 선 되는데 그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손절을 좀 제시해 드린다기보다는 직전 저점이 40만 3천 원이기 때문에 40만 3천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뭐 대형 기업 중에 대표 기업이니만큼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한 번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동양제철화학은 어떻습니까? 자,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동양제철화학은 너무나 또 다들 그동안 작년에 또 얼마나 화두가 됐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이.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업체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데요.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하는데 2010년에 세계 5위 이내, 세계 2위죠. 2위까지 지금 목표를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수주 물량 또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존에 2007년도에 40만 원대가 넘어갔을 때 그 동양제철화학이 벌써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 문제가 좀,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올 만큼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유가와 급락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10월 한 말쯤에 10월 27일 정도에 15만 500원이죠. 아주 저가를 만들어 냈는데요.
그 저가를 만들어내고 지금 단기 급등이 거의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오바마에 관련된 그 기대감, 그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 그 기대감과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좀 하고 기관까지 지금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 오늘 좀 폭락하는 장에서도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다 하한가를 맞았지만은 이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 또 전자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락폭이 그래도 그나마 나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좀 추천을 좀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자 오늘 종가가 22만 원인데요. 어차피 캔들 자체가 21선들 하회했고 5일선까지 하회한 모양입니다. 11선 올라오는 11선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부근 초반 부근에서는 좀 매수에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죠. 25만 원대, 즉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시고 좀 그 매매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 종목 자체가 사실은 변동성이 조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1선이 오히려 하회를 한다. 즉 11선하고 캔들 사이가 좀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바로 손절을 하는 즉 19만 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더 추가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손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양제철화학은 이제 태양광 발전 테마의 그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에 반영된 어떤 가치를 놓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인천 그 하익동 쪽에 갖고 있는 대규모 부지, 땅. 그렇죠. 땅도 예. 그 인천 그 제가 자산가치. 그 인하대를 나왔는데요. 예. 그 인하대 정문 쪽에 보시면은 그 동양제철화학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거기가 있는데 그 어떤 말씀하신 것대로 그거에 대한 자산 가치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공업용수를 재워놓는 그 저수지 같은 게 있는데 한 바퀴 걸어서 도는 데만 30분 걸릴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넓은 땅이 그 앞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다는 자산 가치를 높은 자산주로서의 접근도 한 번 정도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재 차장의 삼성전자와 동양제철화학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 경제 진단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희중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오바마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다시금 금융시장과 또 증권시장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당선이 확정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요. 예. 당선이 될 거라고 그래서 미리 주가가 올랐었는데 주가는 선행적이지 않습니까? 증시 소문에 의해도 증시 속담에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듯이 주가는 먼저 올랐다. 사실 어떤 사건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좀 떨어지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번 주가 폭락은 미국 경기가 워낙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증시가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런 상승세가 계속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실망과 함께 어떤 불안과 또 공포심까지도 느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어떤 실무 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닥쳐올 깊은 경기 침체, 불황,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무섭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어쨌든 구제금융이랄지 이런 은행의 자본 투입이랄지 이런 거로 해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네. 실물 경제의 침체 속도가 상상외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조업, 비제조업 이렇게 고용동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몇십 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25년 만에 최악입니다. 네. 지난달 작년 동월 대비 한 32% 떨어졌고요. 제조업 업황 지수도 이 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업황 지수가 39%로 나오는데 이건 50%가 기준인데 이 비율이 39% 떨어졌다는 것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축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서비스업도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지수가 44.4%로 9월에 50%보다 급전직하했는데요. 이건 역시 50%로 밑돌았고 이 지수가 집계하기 시작한 지가 1997년인데 그 이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또 고용위축 등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제조업, 고용 전반적으로 다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상당 기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떤 경제 규모를 놓고 볼 때 소비가 차지하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를 해야 될 서민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이 차압이 되고 자산 가치가 집값이 떨어지고 또 빚을 내서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빚을 내는 길이 막히고 하다 보면은 소비가 안 되는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생산 활동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용 시장도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전 세계가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불안함의 핵심이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당분간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요. 예.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어떤 경제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칼자를 짚고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앉은 자리가 다르다 보면은 네. 방향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정책의 중심이 공화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금융위기 극복이랄지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졌다시피 1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 등 지금 굉장히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취약한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같은 그런 것도 더 지금까지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원 정책은 계속 가면서
제조업이랄지 이런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실물 부분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책은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오바마 또 민주당 집권으로 인해서 강하고 큰 정부의 시장의 개입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보다도 이제 더욱더 염려가 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지금 뭐 오바마의 당선에 대해서 그동안 그 미국의 어떤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시리아랄지 이런 데도 다 오바마의 당선에 대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그 통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럽이랄지 일본이랄지 중국이랄지 근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그 어떤 보호무역에 대한 색깔이 강하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보호무역이라고 공정무역이라고 하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보다는 정부 역할을 강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감세보다는 증세, 부유층보다는 그 중산층이나 서민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고 오바마 그 당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클린턴 정부는 직전 공화당 정부가 그 폐기했던 슈퍼 301조랄지 안 그러면 그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 그런 것을 강화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으로 국내 자국 산업을 미국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슈퍼 301조니 상계 관세니 다음 반덤핑 관세니 해서 우리를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용어들이 있었던 게 바로 민주당 집권 시절 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한미 FTA의 체결도 전망이 좀 어둡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 오바마 당선자도 그 FTA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특히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이건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했고 또 부시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걸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도 그 FTA뿐만 아니라 쇠고기 협상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FTA는 변함이 없다 어쩌고 그렇지만은 네. 이거 길게 볼 때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청와대 등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 FTA 관련해서 추가 제협상은 없다라고 못을 일단은 받고 있죠, 강하게. 예, 그렇죠.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저 협정을 이제 국내 반발 여론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국력 손실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국내 어떤 문제도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좀 그대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협상이라는 게 그 우리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또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네. 그쪽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미국 쪽에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받기보다는 조금 긴 시각으로 좀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당장 이거 미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쪽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온 것이니만큼 그동안에 추진한 그 일관성에 흠결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라든가 철강, 섬유 등등의 좀 어려움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엘라베마주에 공장도 갖고 있고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도 설립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을 워낙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고 우리를 무작정 불리한 쪽으로 몰아내지 못하게끔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를 다져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희중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환율은 급등을 했고요.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본질은 실물경제 침체구나, 실물경제 위기가 본질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시장이 차갑게 반응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차가운 시각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생경제현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